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도 호남 지역을 다니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와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서 과거 대장동 팀이 이 대표의 개인 일정 비용까지 지원했다, 이런 진술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야권의 상황, 전문가들과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 내일 오전 10시 30분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검찰에서는 아직 일정이 조율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 대표는 예정대로 그 시간에 갈 모양입니다. 자, 관련 화면 보시죠.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는데 잘 지켜주시면 저도 열심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 주장대로 결백한데 뭐를 잘 지켜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조사에 응하는 것이 또 혼자 가게 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Go together. 이론도 받은 적 없는 민주당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 보복 수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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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도 부르고 또 부를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마음껏 밟아보십시오. 진이겨지도록 모질게 밟아보십시오. 밟아도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제발 그만하십시오. 민주당 제발 그만하십시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자신의 입장을 성실하게 설명하면 될 일입니다. 네, 검찰은 최소한 9시 반쯤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재명 대표 10시 반 그대로 고소할 걸로 보입니다. 10시 한 20분쯤에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30분쯤에 TV 앞에 서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자, 최 편집장님, 뭐 일정 바뀔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요? 아니, 지금 이제 출석 날짜, 그다음에 출석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검찰은 뭐 통보를 받지 못하고 이제 결국 언론을 보고서 이재명 대표가 언제쯤 나오는구나, 뭐 이거를 알게 됐다는 그런 네. 설명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런 경우 보통 사람 같으면 저렇게 못하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이 체포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서가 그러니까 통과되지 않으면 네. 뭐 별 문제가 없잖아요. 예. 아마 그걸 대단히 믿는 것으로 보이고, 검찰도 뭐 여기서 뭐 체포동의서 뭐 청구를 한다고 해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검찰로서는 뭐 약간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이틀간 나와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일 아마 조사를 마치고 나면 틀림없이 검찰이 뭐 대단히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뭐 지금 뭐 A4용지 100쪽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절반도 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추가 조사의 가능성도 네. 있는데 거기에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 뭐 예. 이런 것들도 또 주목해봐야 될 점입니다. 네, 오전 10시 30분에 출석을 한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10시 반쯤에 기자들 앞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한 뭐 10여 분 정도 또 들어가서 올라가면 거의 한 11시쯤 돼야 검사 앞에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게 하나 논란입니다. 점심도 먹어야 할 거고요. 자, 검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한 30쪽 정도의 서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성남FC 의혹 검찰 조사 때는 6장짜리 진술서를 제출하고 뭐 거의 모든 질문에 진술서에 가름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묵비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좀 났었습니다. 자, 서동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요? 먼저 이제 그 시간부터 네. 요일부터 보면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그 의뢰인이 용인의 경찰서에 예. 조사받는다고 이게 시간 정한다고 계속 통화를 하고 왔는데 네네. 제 의뢰인이 이제 일요일 날 점심시간밖에 안 된대요. 그때 하자 하니까 경찰이 이게 막 화를 내면서 토요일은 쉬는 날이고 예. 점심시간인데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의뢰인은 아니 이재명 대표는 토요일 날 원할 때 가는데 왜 법이 사람에 따라 법이 다르냐 예.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저는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네. 상행 하효 원래는 이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네네. 지도청의 행동은 다 이게 국민들이 보고 예. 따라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고 차라리 수사를 거부를 하지. 네. 10시 반에 가서 이게 들어가면 바로 점심시간이고 예. 또 6시 되면 집에 가야 된다 하면 조서를 읽고 이게 또 검토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조사가 되겠는가? 이런 이제 그 의문이 들고 이런 걸 이게 본인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건지 예. 이런 이제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질문지 있잖아요. 예. 저희가 항상 검찰에서는 질문은 짧게 답변은 길게 하랍니다. 질문이 길면 유도신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유도신문은 불법이기 때문에 네네. 질문을 이게 짧게 묻고 답을 길게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질문지가 100쪽이라는 거는 짧은 질문이 100쪽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 그러겠네요. 그런데 답변이 30쪽밖에 안 된다? 근데 제가 또 이게 그쪽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글씨도 이게 큼직큼직하게 내용이 적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본 사람이. 저번에도 6장.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불성실하게 예. 관익에 조사받는 게 맞는지 이런 이제 그 의문이 듭니다. 네, 자 전순부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아니 없는 사실을 뭐 소설을 써서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분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시간 문제도 지금 9시 반, 10시 반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이 원하는 대로 9시 반에 출석을 해도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여론들이 있냐면 여의도에서 얌전하게 규탄 성명만 했더니 이런 식으로 야당 대표에 대해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여의도 안에서만 규탄 성명을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이제는 뭐 민주 시민이나 당원들이 같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 막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만큼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적으로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 내에서도 야당 대표 지금 김대중 대통령 하나가 대표에 의한 세 번째 야당 대표에 대한 이제 조사 소환 조사인 거거든요. 이거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있고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함께 목소리를 내고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치적 탄압으로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 수사가 시작된 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관련자들은 상당수는 이제 구속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 구속된 사람들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느냐 그걸 밝히는 게 아마 검찰의 지금 주된 목적일 것 같은데 없는 걸 만든 건 아니질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겠습니까? 김현주 대변인 보실 때는 검찰이 어떤 점을 좀 많이 물을 것 같으세요? 이게 시점상으로 보더라도 2010년 6월에 이제 처음 성남시장이 됐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2010년부터 지금 그냥 간단히 계산을 해도 10여 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서울시장 경기지사를 거치면서 지금 당대표가 됐습니다만 그 성남시와 연관된 행정의 우두머리로 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인허가권자이자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그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두 차례 이상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사실 이 수사를 하는 주체는 검찰입니다. 피의자로서 출석을 하는 것인데 피의자가 물론 어느 정도의 조율은 있을 수 있지만 예. 시간도 마치 기싸움하는 양상으로 뭐 9시 반을 요구하는데 10시 반에 가겠다. 이틀 조사는 필요 없다. 하루면 되지라는 뭐 조정식 사무총장의 이야기. 이런 거는 전부 수사 주체와는 연관이 없는 네. 가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마음대로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법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이걸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결코 보기 좋은 일은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또다시 무건 수행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반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뭐 할 건 할 거다,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죠. 이 대표는 내일 30쪽 가량의 서면 답변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또다시 검찰 조사에서 무건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한 명만 데리고 조용히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겠다고 했던 이 대표의 말은 페인트 모션이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거기 가서 그래도 최소한의 할 말은 아주 요지는 좀 하고 나오겠다라는 그 생각이고요. 아마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야기할 것으로 선택적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할 수 있다. 네.
네, 필요한 부분은 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데요. 자, 김영주 의원님,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걸까요? 글쎄요, 이제 자기가 기본적으로 뭐 30조 정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어떤 지역 개발이 그동안에 묵혀 있었던 지역 개발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자기의 어떤 행동의 정당성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남 FC 사건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대장동 부분들이 훨씬 더 의혹들이 많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그 검찰 쪽에서도 자식만을 많이 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자기 반박을 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2차적으로는 거의 상당수 부분은 유동규, 정진상 두 사람이 주요하게 논의한 부분이고, 상당히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부분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꽤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뭐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해서 가겠다 말을 했습니다만, 당에서는 당 지도부죠, 특히 내일 중앙지검에 집결하자 이렇게 독려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당내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 안 나갈까요? 동행하시겠습니까?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 저는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반대했지만 내일 출석한다고 합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Go together. 네, 고투게더 이 말 많이 쓰는데요.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게 고투게더입니다. 이 미군은 같이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고투게더를 이야기하는데, 정청래 의원이 이 말을 할 줄은 참 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고투게더란 말로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험의 소속 의원들, 뭐 초선 강경 그룹이긴 합니다만 내일 같이 가겠다 또 뜻을 모았습니다. 보시죠. 대표는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안쓰러워서 3, 3, 5 몇 분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처럼 이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모습은 연출하지 않고 일반 지지자들과 국민 사이에 또 함께 섞여 계시지 않을까. 당연히 우리 지지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토라인은 제가 서지 않겠지만 지지자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좀 혹시 가실 계획이 있으신 의원들이 좀 계신가요? 뭐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대변인 한 분, 그다음에 비서실장, 그리고 변호사 한 분만 대동하고 들어가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못 오게 대표님께서 하도 간곡하게 만류를 하셨고요. 네, 자, 혼자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많은 의원들이 같이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내일 검찰청 내부는 이 검찰이 좀 통제를 할 예정입니다. 비표가 있는 기자들 경우에도 비표만 있는 기자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디까지 청사안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많은 의원들이 가겠다고 하면은 뭐 너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긴 한데, 자, 전 대변인 어때요? 같이 갑니까? 가십니까? 네, 같이 가시는 분도 있고 같이 안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적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두 가지 의문점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변호인이 선임이 돼 있으면 이렇게 소환을 요청하기 전에 변호사한테 최소한의 그런 자료들을 받고 거기 정말 필요 최소한의 부분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런 소환을 하는 건데, 앞으로 48시간의 고강도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거는 과연 이게 그 헌법상으로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이 되나, 아니면 정말 정치적인 수사로서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건가,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시기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소환을 했어요. 조사를 했고. 근데 또 다른 건으로 이게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게, 이게 이재명 대표, 야당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야당 망신주기 일환으로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이러한 야당 탄압에 대해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목소리를 함께 내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민주당 오늘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야당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다, 검찰 수사 규탄을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반박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검찰의 태도와 형식에는 야당에 대한 일말의 존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마치 동네 뭐 부르듯이 멸시와 적의적인 태도가 넘쳐났다. 당연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은 가벼움의 극치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들은 당과 무관한 개인 범죄 그리고 성남 10급의 지역 토착 비리 혐의입니다.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흰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제1야당 대표를 사실은 반복적으로 소환한다라는 지적이 이제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려 하는 정치 집단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네, 양측의 공방이 아주 치열합니다. 뭐 야당 대표 좀 예우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가려서 불러라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한동훈 장관이 말한 범죄의 개수가 검찰의 탓은 아니지 않냐. 여러 개의 지금 이재명 대표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여러 개 관련이 돼 있을 뿐만 아니고 그거를 문재인 정부 때의 그 대검에서요 다 나눠놨어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하고 쌍방울 뭐 배임 횡령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성남지청의 성남FC. 원래는 성남FC는 또 경찰로 넘어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전부 나눠 놓다 보니까 그 나누는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관련 수사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진척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조사한 대로 수원지검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또는 쌍방울과 관련해서 이제 부를 일이 있으면 앞으로 또 부르게 될 것이고 중앙지검은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으니까 부르는 거고요. 지난번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성남지청에서 부르게 되잖아요. 이렇게 나눠놓은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의 범죄 혐의가 있는 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말 맞다나 이재명 대표가 워낙 여기저기에 지금 혐의가 얽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다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인지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박범계 지금 그 의원이 저 뭐 동네 뭐 부르듯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검찰에서 며칠 나와 주십시오. 그럼 물론 조율은 합니다만은 그거 조율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가겠다. 뭐 2번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아니야 나 한 번만 나갈 거야. 뭐 그 얘기도 명시적으로 하지도 않고 지금 하루 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보통의 피의자들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바로 제1야당 대표의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상당한 어찌 보면 그 유무형의 그 예우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박범계 의원이 자꾸 뭐 동네 뭐 부르듯 하는 그 근거가 오히려 저는 궁금합니다. 자, 뭐 이재명 대표는 공약을 내세웠던 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면책 특권이라든지 그런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진출을 했고 야당 대표라는 자격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대표는 전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냐면은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에 참여를 해달라 이걸 독려하는 편지를 모든 의원 168명에게 보낸 걸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일부에서는 자기 편 서라 이런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당내에서 연구 모임도 있고 위원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저렇게 당 대표가 말하는 편지를 보내서 가입을 유도한다라는 것은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편지를 받은 의원 입장에서도 난감할 거예요. 이걸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지금 왜 저게 필요하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야 뭐 여러 사람 뭐 3분의 2 정도의 구성원들의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만은
의미 없어지지 않을까 조금 있으면 이제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들어주고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틀 연속 호남을 방문하면서 이 잘못한 게 없다,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유신 군사 독재 시절에도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려면 증거가 필요했는데 요즘은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검찰 조사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는데 뭐라고 답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거 관련해서 좀 받아들이실까요? 자, 저희 맛있게 드시죠. 변호사님 언제까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마음까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잠깐만요, 대표님. 네, 뭐 지지자들 앞에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다가 기자들이 이제 출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아닌 검사가 주인인 나라가 됐다. 국민이 행동할 때가 됐다. 독재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정면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완전히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또 이제 상권 분립을 완전히 부정하는 아주 부적절한 잘못된 발언을 봅니다. 지금 여기 구속을 누가 합니까? 아니 검찰이 여기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다 아시다시피 영장실질심사가 의무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에게 검찰이 구속한 건 아니잖아요. 검찰은 이제 영장만 청구하면 사법부가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신문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완전히 검찰이 마치 이게 뭐 아무 증거도 없이 이게 자 구속한 독재처럼 아주 부적절하게 발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본인 사건의 증거가 왜 없습니까? 증거가 제가 보기에 차고 넘치는 증거가 인적, 물적 증거가 수만큼 이게 많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대장동 하더라도 유동규, 남욱, 그다음에 정영학, 정민용 변호사, 그다음에 과거의 김만배 씨 모든 이게 인적 증거가 일치하잖아요. 현재 김만배 씨 빼고 과거의 김만배 씨는 일치하고. 그다음에 물적 증거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만든 어떤 게 지분 구조에 보면 1호는 다 이게 비어 있는 거예요. 1호는 그리고 이제 그 자금 1호의 그 자금도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난해 송금이 되고 있고요. 수많은 그 외에도 이게 정진상, 이재명 직접 결제 사인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있잖아요. 이 증거 하나도 없습니까? 따라서 저는 본인이 팩트를 가지고 반박하면 되지 이렇게 검찰을 비방하는 거 이건 아주 이게 부적절하다 봅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은 정말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TV만 켜면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착수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리고 뭐 수사를 했죠. 소환을 통보했다. 뭐 했다. 건마다 다 언론에 검찰 관련된 건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효과는 있겠죠. 국민들에게 어떤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야기하는 데서 이게 바로 건설적인 이게 논의인가? 그러면 만약 죄가 있으면은 재판 가서 벌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알고 싶지도 않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죄형 보도주의에 의해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차기 대선 후보에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정적 제거를 위한 건지 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뭐 친윤, 반윤, 어떤 핵심 세력이 아니면은 거기에서 당대표 선거도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독재적인 행보를 보이고 외교부 박진 장관이 MBC에 뭐 바이든 날리면 이거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날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독재 국가의 특징은 언론에 대한 탄압이 대표적인 건데 사실 저는 요즘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행보들 그리고 검찰의 행보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다. 여기가 북조선인지 남조선인지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그 외신 기자들하고도 얘기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소리도 중요하지만 쓴소리도 좀 듣고 문제점이 있어는 개선을 해야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저는 다 대한민국 국민들 뭐 국민의힘, 민주당 다 같이 내려가고 다 같이 죽는다고 봅니다. 정말 각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북한까지 비유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우리나라가 정말 그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를 지금 북한과
비교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정도에 대해서는 세계가 다 칭송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법치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런 인류의 공동 가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헌신하고 그에 걸맞는 결과를 이루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가 우리나라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말씀은 적절하시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그 수사 혐의가 많은 것은 한동훈 장관 말대로 그 개수가 많은 것이 본인 탓이지 누구 탓입니까? 네. 결국 피의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처음에는 변호사 1인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네. 호남 행보를 하면서부터는 약간 좀 스탠스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뭐 옆에서 이렇게 좀 두둔하고 나오지 말란다 그랬다고 정말 안 나가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 본인도 싸워서 돌파하겠다. 이게 어디 싸워서 돌파할 일인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지만 정말 그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요구는 못하지만 주위에서도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네. 것으로 봐서는 예. 다 함께 대동하고 병풍 치고 이렇게 나가서 내일도 지난번과 비슷한 상황이 네.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나 이재명 대표나 이번 수사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이번 수사 결과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을 내리겠죠. 기소는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한쪽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근거 없이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진술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증거가 같이 뒷받침돼야만 법원의 판단을 뭐 올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도 보면 계속해서 법정에서 나오는 진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 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이 어제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과거 대장동 팀이 이재명 대표 개인 일정 비용까지 지원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새로운 검찰 진술인데요. 이 대표 측근을 통해서 한 번에 100에서 150만 원 정도를 건넸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를 하자 전쟁입니다. 이 문자를 보냈던 A 보좌관의 요구로 이 개인 일정 비용을 마련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 내용들을 보면 뭐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저렇게 해서 뭐 최대 10번 뭐 이 정도 하니까 돈 자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뭐 어디 호텔 예약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저 보좌관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때마다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뭐 그리고 어떤 때는 심지어 500만 원을 그 어느 지하철역에서 주기도 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면 저런 것들은 아마 뭐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물론 그 보좌관이 뭐 부인을 하겠지만 예. 적어도 통화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정황 같은 거는 충분히 있을 법하고 네. 자 그렇게 되면 검찰이 그 내용 같은 걸 다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호텔 예약을 했는데 계산은 누가 했는지 뭐 아니면 뭐 카드로 했는지 뭐 이런 것 정도는 확인이 될 테니까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저런 진술 내용을 검찰이 확인을 했다면 그 또한 네네. 정황 증거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마치 유동규 전 본부장은 별로 측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하고 측근이 되려면 뭐 정진상, 김용 정도는 예. 돼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동규 씨를 얼마나 측근으로 활용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저런 정황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븐에서는요.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증언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박까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명절 때마다 한우 같은 걸 주문을 해요. 크게 막 바구니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거기서 재명이 있고 정진상이 김용 거 그건 기분이고 충성맨이었어요. 유동규가 셋이 중에서 제일 막내고 막내고 또 맨날 다니면서 용이 형, 진상이 형하고 따라다녔으니까 매일 모여서 술 먹으면서 성남시에 모든 일을 거기서 쥐락펴락한다. 매일 모인다. 충성을 다했어요. 유동규는 저 증인께.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의 또 진술이긴 합니다만 비서 A씨, B씨에게 돈 준 사실을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하자 잘했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답을 했다. 이런 진술도 이제 검찰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고요. 검찰이 거기에 따른 증거를 뭐 보강해서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이게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진술 내용은 저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뭐 저는 이제 유동규 본부장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게요. 이런 게 잘못하면 이게 그 명예훼손이나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또 위정 무고가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이제 그 없는 사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어내는 건 이게 불가능합니다. 유동규 씨는 이제 일반 자연인이고 이재명 대표는 이게 국회의원이면서 당 대표인데 없는 사실로 이게 했다가 바로 이제 그 역으로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다 이래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남시장 시절 비서, 그다음에 도지사 시절 비서이 돼 있잖아요. 전부 이게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은 이제 그 거의 100만 원만 넘게 받아도 뇌물죄로 이게 다 구속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김영란법도 소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액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한 번에 500도 있고 100, 150 상당히 10회 처리하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큰 금액이다. 저는 이렇게 두 번째 보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그러면 왜 유동규 씨한테 이런 걸 돈을 요구하고 계속 선물 돈을 받았을까? 만약에 진짜 측근도 아니고 일개 산하기업의 본부장이면 그 월급이라는 게 빤하잖아요. 본인 생활하기도 빠듯할 겁니다. 뭔가 이게 관리하는 저수지나 또는 이제 그 관리하는 돈 다른 데 받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돈을 요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게 천화동인 이로의 저수지론하고도 상당히 연결되는 이런 이게 행위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일단 진술이라는 거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증거 자료가 검찰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신뢰성이라는 것들이 입증된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또 서울신문 보도도 보면요.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사전 모의 정황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들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의회에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가 되자 이 대표가 자신에게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를 하더라 이런 내용도 진술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정진상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뭔가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지금 나오는 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은 필요가 하겠죠. 그리고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왔었죠. 들어보시죠.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입니다. 저만 물건들이잖아요. 절반 넘게 환수한 이 훌륭한 행정을 한 사람을. 민간 개발하지 않고 공공 개발해서 개발 이익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래서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네,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 70%.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해서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추가이익이 있었는데 그걸 왜 환수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과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을 주민들이 원하는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라 이런 취지의 지시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 임기 중에 이 제1공단의 공원화를 완공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지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수용을 해버리면 빨리 할 수 있고 이 시장의 임기 내에 성과로 만들어야 그 다음에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였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자, 김영주 의원님, 뭐 아까 말씀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들 그리고 뭐 이런 환지 방식 대신 수용해라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그때 당시로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시 예산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혹은 또 그 공원화하기 이전에 다른 사업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에 또 시 예산이 많다는 것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의 또 고민의 결과로서 초창기에는 아마 이렇게 상당히 그런 지혜로운 어떤 대안으로서의 어떤 민간과 함께 공동 개발하는 방식, 즉 대장동 하는 팀의 초과 이익을 가지고 공헌하는 사업으로 들어감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시 예산을 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됐는데 저것마저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공익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어떤 용적률을 높였을 때는 170세대 정도가 더 많이 아파트가 들어섰다라고 하면 그 자체 초기에 너무 싼 값에 자기의 땅을 어떤 그 맡긴 또 수용당한 그런 사람한테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고 성남 도계공은 2013년 조례안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남 시의 핵심 간부들의 논의 없이 직거래할 수 있는 다이렉트리 유동규 정신상 또 이재명 시장만 논의해서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의 하나의 대안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과연 제도적인 일탈 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오늘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출석하시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최고양 씨랑 이재명 첫 재판이다. 내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받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재명 대표는 죄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다들 말을 아꼈습니다. 자, 내일 소환 이후에 어떤 형식으로 이 대표가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대표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사업 구조를 본인이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또 재차 증언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1822억이라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저는 뭐 그동안 여러 보도를 통해서도 다 확인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일의 신도시 때 그때는 이렇게 확정이익 제도가 아니었어요. 아니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일의 신도시에 그 확정이익 제도가 없으니까 그 우일의 신도시 그 사업자들이 실제 비용을 많이 부풀려서 이익 자체를 줄이더라.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대장동의 경우에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처음부터 일정 부분을 우리가 이만큼 가져와야 되겠다는 걸 확정을 해놓으면 뭐 대장동 일당들이 아무리 뭐 거기서 뭔가를 부풀리더라도 우리가 일정한 정도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구상이었다고 이제 하는 설명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사실은 이게 그 1, 2년 사이에 대장동 사업이 다 종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4년, 5년 뭐 그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 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같은 걸 넣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이익을 확보하는 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계한 거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압도적인 수익이 만약 민간 사업자한테 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렇게 되면 그걸 그냥 특혜를 주고 놔둬야 되느냐. 그건 자칫 잘못하면 배임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뭐 들어갔든 뭐 어떻게 삭제를 했든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배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1822억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아이디어다. 뭐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어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뒷얘기였는데요. 남욱 변호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초 이제 자기가 대장동 수익 배분 구조를 좀 설계를 했었는데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측 몫을 키우는 것으로 바꿨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배제당했다. 이런 내용들을 탐사보도 세븐이 보도한 적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지분 조정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그 30%가 이재명 시장 쪽 형들 그 4명 몫이라고 해서 네가 있으면 이 진행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 지분 이재명일 거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하겠다 하고 넌 빠지라고 하니까 미리 좀 어떤 식으로 나중에 융통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계획도 있었어요? 최초에는 2025년에 10년 있다 주겠다 였어요. 공소시효 10년. 그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맞네요. 계속 이 침묵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입을 열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명이 입을 열면 열수록 늙기만 할 텐데 당연히 버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요. 네, 자 남욱 변호사 증언인데 어떻게 보셔요?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지자치단체장을 누가 하려고 할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는 단체장으로서 후원금을 기업으로부터 받아서 정말 다시 성남 FC를 시민들을 위해서 기능하기 위한 후원을 했던 거고, 이번에 대장동 사안도 사실 정무적 판단이잖아요. 경기도지사의 정말 그 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행위들, 이런 정무적 판단에 의한 사업 전략을 배임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누가 지자체 단체장을 맡고서 앞으로 정말 도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까 정말 저는 무섭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안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첫 번째, 그 손해에서 감수를 이재명 대표가 안 한다. 대신에 이익은 다 가져오겠다. 그게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민이 가져가라. 이거에 대해서 사업 전략을 세운 건데, 이런 사업 전략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이게 법적인 잣대를 댄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떤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는 그 정무적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영역을 존중해서 이것도 굉장히 무리한 무리한 조사가 아닌가 생각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대장동 관련한 사람들을 김용희라던가 아니면 김만배라 유동규 진술이 지금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그럼 재판부에서 어떻게 보냐? 과거에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왜 진술이 이렇게 달라졌지? 그 배경을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자금 관련한 사안에서는 두 가지예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든지 아니면 관련자들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신빙성을 확보하든지. 근데 지금 무엇보다 이 진술들이 신빙성이 없거든요. 과거와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그 검찰은 이런 증거가 아니라 구체적 증거를 확보할 때 재판에서도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진술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증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얼마만큼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을 때 거의 묵비권 행사하다가 내부적으로 네이버 문건 하나 들이밀었을 때 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상황을. 글쎄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검찰이 뭘 갖고 있는 걸 내놓을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이른바 카드를 보여주지 않을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자 이런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은 어떻게 보세요? 남욱 변호사는 이제 한나라당의 청년이 부위원장 출신이고 이제 공영개발 막으려고 로비하다가 구속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시장 측에서 싫어한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남욱 변호사 말 중에 두 가지를 주목하는 게 첫째는 이제 10년 뒤에 돈을 준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도 이게 입찰이 정상적인 입찰이 아니다. 다 이게 미리 정보가 다 세고 거의 몰아준 거 아닙니까? 점수나 모든 게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소시효가 이제 10년이거든요.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게 위기한 공무 방해했을 때 시효가 10년이니까 10년 뒤에 주면 공소시효가 지난 거 아니냐.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체적 진술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천화동의 1호가요. 이재명 측의 총유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유라면 상속재산처럼 공유라면 세 명의 몫을 n분의 1로 나눠서 분할해서 가져가면 되지만 교회 재산이나 문중 재산 이걸 총유랍니다. 총유는 이제 교회 재산은 하나님한테만 쓰지 다른 사람이 지분이 없어요, 자기가. 자, 그러면 이 돈은 오로지 이재명 시장의 선거, 노후까지 이게 이 목적에만 써야지 우리 몫을 나눠서 가져가는 게 없다. 이게 총유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유동규 진술과 저는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상당히 두 분이 구체적인데, 제가 이제 가장 이재명 측의 황당한 주장이 전에는 이게 대장동 비리가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옛날에 윤석열. 그것도 이게 황당한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대장동의 몸통이 유동규다. 이렇게 지금 발뺌하거든요.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 이게 일개 산하기관의 본부장으로 아무 권한이 없어요. 아무 권한이. 근데 김만배 씨가
얼마나 이게 뛰어난 로비스트인데 그 유동규 씨한테 700억, 420억 주겠습니까? 네네. 권한 있는 사람한테 로비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황당무계한 이런 이제 그 궤변으로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증언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법 자금 1원도 받은 적, 본 적, 쓴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남욱 변호사 주장은 좀 달랐습니다. TV조선의 이 탐사보도 세븐 내용입니다. 보시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만배우기 돈 많이 줬어요. 도지사 선거할 때도 많이 줬다 그러고 상식적으로 글쎄요. 그러면 이재명이 몰랐다. 약간 아니 그럼 나는 누구한테 돈을 준 거야 도대체. 동경도 그 얘기를 하더라. 그럼 나보고 준 거냐. 형을 보고 왜 그 돈을 줘. 형이 거기다 쓴다니까 줬지. 그럼 누구의 선거에 돈을 준 거냐 이거지. 예. 자, 저렇게 남욱 변호사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저기 지금 남욱 변호사 얘기하는 거대로 자 2010년 선거 그 이후에 다 벌어진 일이잖아요. 성남시장 선거. 그다음에 2014년에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 대장동 의혹이라는 것은 2013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2021년쯤에 이제 거의 끝 마무리되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뭐 거의 7, 8년 동안에 선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경선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계속해서 당선되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뭔가 성장을 해야 본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인데 자, 그런데 정진성 실장하고 뭐 유동규 씨 중간에 껴가지고 계속 이재명 성남시장과 그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러면 선거 때마다 거기에 아무런 그 인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느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에 따르면 1원 한 푼 받은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본 적도 없고 쓴 적도 없고. 자,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만든 과정도 다 저 검찰에 수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장소까지 또 다 나와요. 유동규 씨가 전달한 장소까지. 그렇게 됐는데 글쎄요, 뭐 저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뭐 수사 이제 다 끝나보고 그다음에 법정에 가서 뭐 충분히 저는 그 공방을 벌이고 뭐 결론이 나겠죠. 예. 자, 김영주 의원님, 뭐 남욱 변호사, 그럼 누굴 보고 돈을 줬느냐 그 말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뻔한 것 같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뭐 네이버 문건 나왔을 때 정 실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뭐 자기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구조가 될 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 글쎄요, 뭐 자기 비서들이 그런 걸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이제는 뭐 근데 도지사 선거 때 이 사람들이 돈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을 수준을 뛰어넘어서 거의 이제 인간 이재명이 모렴치한 인간이고 자범 수준으로까지 몰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매달 얼마씩 받아갔다. 혹은 공식 일정 외에 개인 일정하는 호텔비를 받아갔다. 이런 식의 어떤 개인 비리까지를 몰고 가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재명 말하자면 그 대표가 수사를 받는데 굉장히 아픈 구석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민주당에서는요, 이 대표가 기소됐을 때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표직 그대로 가져가야 되냐, 사퇴해야 되냐, 이 공개적으로 이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보시죠. 당원 이제 80조 그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기소 시엔 물러나야 된다라는 당원은 없습니다. 검찰이 유난히 표적수사, 기획수사, 이런 별건 수사 등으로 이 정당을 탄압할 때 정치 탄압에 대한 어떤 이 저항 조항이 있습니다. 네, 당원 80조가 그거죠. 기소가 되면 파렴치범이라든지 이런 건 기소가 되면은 뭐 당직 정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다. 당무위원회에서 이게 정치 탄압일 때는 뭐 예외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인데 전 변호사 뭐 안 하겠죠? 제가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당원 80조 개정에서 정말 많이 좀 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소 여부에 따라서 그걸 80조는 기소를 하면은 그 직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이제 그 80조 제3항에 따라서 정치 탄압 등의 사유에서는 당무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당직 정지를 예외로 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석의 문제로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러한 수사가 정치 탄압으로 볼 수 있냐. 그래서 정치 탄압의 정의를 하고 정치 탄압으로 볼 수 있다면 당무위원회도 의결에 2차 관문이 남아 있어서 이건 결국엔 당무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좀 결정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주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뭐 결국 그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그래도 그 위원장이 이제 결국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고 원리 원칙적인 입장에서 기소가 되면 당대표직에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이제 당헌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개정하는 거 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개정을 한다, 폐지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놔두면서도 그 뒤에 부과된 조치에 따라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당헌 80조를 잘 읽어보면요. 사무총장은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이렇게 돼서 기소가 됐을 경우에 당원권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무총장 누가 임명했죠? 이재명 대표가 임명했잖아요. 사무총장이 그렇게 할까요? 그거는요. 저 사망이 없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사무총장은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요청 자체를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개정을 두고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라는 주장 그리고 또 방탄당원 개정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게 또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야권 원로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민주당에 좀 아픈 소리를 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닌 것 때문에 뺏긴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양념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를테면은 뭐 조국권도 그렇고 전부 강성 지지층이 나서가지고 거기에 전부 끌려가서 저는 이 정권 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록 중에 제일 전 아팠던 게 물론 뭐 지금의 대통령을 저렇게 키운 것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는 합니다만 그건 인사의 문제인데 그 양념으로 그걸 그렇게 소중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자, 뭐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쓴소리도 많이 하고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지금 당이 이제 강성 지지층 일반으로 가고 있고 따라서 설령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금 그 정청래 최고를 비롯해 전체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지지층에 오히려 더 자기네들이 어떤 입맛에 맞게 발언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고 결과적으로 유인태 전 수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말하자면 당이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면서 결과적으로 총선이나 큰 선거에도 패배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고 더군다나 가장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어지는 즉 민주주의가 저는 사실은 진실에 가까이 가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민주주의는 다소의 행포로 가는 민주주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조희연 교육감, 서울교육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교육감직을 상실할 위기에 지금 처했습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했다는 혐의로 이 재판이 넘겨졌는데 교육감직을 상실할 위기에 1심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전교조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조희연 교육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교육감직을 내려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희연 교육감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법원은 특별 채용은 공개 경쟁을 가장한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감직이 지금 상실 위기에 처했다는 게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부당 채용과 관련해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감직이 상실될지 대법원 판결까지 갔을 때 위기에 처했다는 속보가 막 들어왔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녁에는 한남동 관저에서 일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 소규모 만찬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한 3시간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석자 중에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른바 유승민계 의원인 강대식, 신원식 의원이 포함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이제 그 신원식 의원은요, 본인은 이제 그 탈유 선언했습니다. 예. 본인에게 유승민계 아니다. 네. 이랬고요. 강대식 의원도 대구의 제 지역구 어리다 보니까 네. 좀 이게 최근에는 거리를 많이 두고 있는 걸로 예.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이제 그 식사 정치가 아주 이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당정대, 옛날에 당정청이잖아요. 당정대는 이제 그 하나의 원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 결국 이제 다음 총선은 어차피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원팀 운명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이게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 정치를 하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만 또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럼 이게 야당 지도부를 왜 안 만나느냐? 그거는 당연히 안 만나야죠. 지금 이게 정상적인 야당 지도부가 아니고 네. 전부 이게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 아닙니까? 예. 그 잘못되게 만나면 검찰에 잘못된 신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나 야당 지도부는 이제 그 사법 리스크 해소되든지 네. 아니면 이게 새롭게 뭐 비대위가 구성되든지 그때 이제 소통하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후보자 시절에도 그렇고 대통령 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입니다. 김대중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번 4년에서도 좀 아쉬웠던 것들이 김대중 정신 바로 통합인데 자신은 사형 선고 내렸던 전직 대통령을 사면시켰던 게 바로 김대중 정신입니다. 통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유인태 전 그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점 제기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검찰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검찰총장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거든요. 신년 인사회 때. 그러면 이게 왜 검찰총장 같은 행위냐? 바로 그 야당 대표를 보지 않고 하나의 피해자, 범죄 혐의가 있는 상대방으로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나는 대통령, 그래서 너를 만날 수 없다. 이건 정무적 판단을 하는 대통령의 마인드가 아니라 검찰총장의 마인드고 검사의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 하시면 통합의 정신으로서 야당 대표와 만나서 지금 고물가, 고유가, 그리고 전기세, 뭐 그런 각종 물가에 신을 마시는 네. 이런 민생을 위해서 여와 야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도모를 하셔야지 너는 피해자니까 내가 너 같은 사람 만날 수 없어. 이런 독단적이고 소통하지 않는 태도로 나아가시는 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말 좋지 않다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시절부터 혼자 밥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당시로부터 식사 장소라든가 뭐 식사 메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화제에 올랐었죠. 굉장히 이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스킨십을 잘 하시는 편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난번에 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직후에 그 시정연설 했을 때 국회에서 야당 의원 한 분 한 분과 전부 찾아가가지고 악수하는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실제로 일반 국민들과의 모임에서도 만났을 때 일일이 악수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분들과 스킨십을 나누고 소통하려는 행보에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외유를 하고 나서 외교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면서 그 당정대가 좀 이제까지와는 좀 다르게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도 대통령이 보다 그 소통을 강화한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한국 정치사를 쭉 보면요, 야당 대표가 이런저런 어떤 피의 사실 내지는 뭐 그 피의자 뭐 이런 역할을 그런 그 위치에 있을 때가 꽤 많았어요. 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피의자 야당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정치인 야당 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대통령이 그러면 자, 피의자니까 전혀 만나지 않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럴 때도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과거에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대표를 만나는 것이지 피의자 이재명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만약 그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정말 꺼려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 다른 거 뭐 피의 사실 없잖아요. 그럼 박홍근 원내대표 만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전혀 배제한 채 국정을 이끌어갈 수는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2번 뭐 만나서 이런저런 거 하려면 한 번 정도는 야당하고도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하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윤 대통령도 이제 식사 정치 다시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요. 김건희 여사가 오늘 국민의힘 여성 의원 10명 정도인가요? 관저로 초청해서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뭐 순방 성과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소외계층, 환경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뭐 한 2시간 정도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일부 의원들은 이제 그림 전시회 관련한 이야기 이런 것도 했고 이제 김건희 여사 사람 이야기 뭐 각자 편하게 자기의 뭐 살아왔던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의 단독 모임 그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제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까지는 거의 조용한 그림자 내조처럼 여기 뒤에서 조용한 내조가 있었는데 뭐 저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봐요. 당당하게 우리가 이제 김건희 여사도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이제 그 내조를 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필요하고요. 오늘 이게 그 주제도 주로 이제 소외계층이나 또는 이제 문화, 환경 이런 걸 이렇게 충분히 저는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게 그동안 야당은 이게 기승전 김건희 항상 이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얼마나 이게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도 이게 뭐 특검을 하자 이런 이게 주장을 얼토당토하는 이런 이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아마 이게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자 김건희 여사도 이제 뭐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UAE 순방에서도 개인 일정 뭐 5개 소화하면서 이 전면에 나섰고요. 이제는 국회의원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개적으로 나설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영빈관에서 열렸던 이 법무부 이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에게 주문한 게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법무행정을 좀 해달라.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우리 시스템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줘야 되고 외투 기업의 국내 투자에 지장이 되는 이런 제도들은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법무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 행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자와 국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업 인력 부족 원인 중에 하나가 비자 심사의 적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대통령님께서 직접 지시하셔서 바로 그 다음 날 법무부의 본부 인원을 즉각 파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 법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칭 국제법무국을 신설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글로벌 스탠다드로 규제를 바꾸고 뭐 경제를 뒷받침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뭐 한 장관도 뭐 이 국제 법무국 뭐 이런 신설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김은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뭐 세계 최초로 외교통상법무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 이제 인구 절벽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기화, 제가 부시장 시절에도요. 외국인 학교 같은 걸 한번 열어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법 제도가 60년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는 나라
외국인 학교도 열 수가 없는. 그러면 예를 들면 몽골 학교 열 수가 없죠, 당연히. 예. 우리보다 가난해진대. 그때는 우리가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빨리 바꿔야만 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저는 법무부만 아니라 행안부도 즉 지자체별로 좀 더 과감하게 이와 같은 법무부와 소통하면서 더 많이 외국에 있는 고급 인력들을 예.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또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국내에서 어플로이 할 때 각 학교별로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말하자면 자격증을 국내에서 아직까지 받아주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칸막이를 업체고 네. 전방위적으로 행안부, 법무부, 뭐 교육부 할 것 없이 그 보건복지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인구 절벽 시대를 맞는 또 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어떤 국가 행정의 재발견 예. 이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UAE를 국빈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 바라카 원전 근로자들에게 이 대통령식에 100점을 선물한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자, 지난 16일이었습니다. 현지 근로자들 만나서 격려하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과 UAE의 이런 형제 관계의 출발이 바로 바라카 역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우리 저 황주호 사장님 말이죠. 우리 여기 바라크 팀들은 인사 고가를 좀 잘 좀 해주십시오. 네,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네. 자, 윤 대통령 뭐 좋은 선물 한 것 같아요. 나가서 정말 원전 만들고 또 새로운 중동 바람 일으킬 근로자들에게 이 기념에 남는 그런 선물을 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 300억 불 어떻게 지금 할까?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라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후속 조치 곧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김기현, 안철수 지금 뭐 두 양강이라고 하죠. 이 나 전 의원 지지층을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죠. 나경원 전 대표도 아주 훌륭한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손잡고 가야 될 영원한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간이 저는 필요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좀 마음도 좀 가라앉으시고 할 때 한번 뵈려고 합니다. 나 전 의원이 불출마한 다음에요. 이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나 전 의원은 빼고 나니까 김기현, 안철수, 뭐 양강 구도가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이 오차범위 안에 있어요. 이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유승민, 황교안, 윤상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몇 명까지 컷오프가 될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3명 아니면 4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지지율이 어떻게 변해 가상 대결을 한번 보면요.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하고 지금 이 각축을 벌여요. 근데 이건 오차범위가 벗어났기 때문에 이기는 쪽으로 나오긴 합니다. 다만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되니까 이 나머지 부분 50%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한번 보시죠. 자,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포기한 이후에 누구에게 그럼 나 전 의원의 표가 갔을까? 지금 그래프 보시면 뭐 대충 아시겠죠. 안철수 의원 한 17% 하던 게 33%로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 전 의원 지지표의 상당수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이 3명이 있을 때 나 전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은 김기현 의원 쪽보다는 오히려 이른바 비윤 뭐 이런 쪽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상식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다만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이에요. 당원을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건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지하지만 당원이 아닌 분들의 생각, 그리고 진성 당원들, 당비를 내는 분들, 그런 분들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최 편집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 국민의힘은 어차피 지금 당원들을 상대로 대표를 뽑잖아요. 100%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원들의 생각은 네. 그 사실 우리가 흔히 대통령을 1호 당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예, 않습니까? 그렇듯이 아마 대통령의 뜻에 충실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데 문제는 지난번 이준석 사태를 겪으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이 당원 배가 운동 같은 거를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독려를 했고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현재
이번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80만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그 어떤 지구당 위원장,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당협위원장들이 장악하고 있는 대의원 뭐 이런 투표 성향하고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실제 결과하고 얼마나 일치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따라붙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거는 일단 의미는 갖고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출마 여부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유승민 의원 변수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 이 시점에서는 뭐 3월 8일까지 또 변화가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대단히 아마 박빙의 순간을 맞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8%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양자 대결에서 다 오차 범위 내에서 두 분이 각축 벌이고 있다고 이렇게 다시 정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읽히는 것으로 봐서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층이 확실히 이쪽으로 쏠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기 이전에 만약에 양자 대결을 했을 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를 놓고 벌인 그 여론조사에서는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일 때 안철수 의원이 좀 높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다자나 양자 당선 가능성 차원에서 김기현 의원이 지금 수위를 차지했다라는 점은 조금 다르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7차례 합동 연설회하고 이제 4차례의 TV 토론이 남아 있는데 사실상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전국 단위 선거 뭐 TV 토론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대중에 많이 노출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흐름 자체는 이제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의원 쪽이 어떤 게 이제 엎치락뒤치락하고 서로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 당원들의 투표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오늘 김기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굉장히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누구냐? 김연경, 우리 배구 선수, 우리 국민 선수죠. 그리고 남진, 가수 남진. 뭐 지지하는 듯이 꽃다발까지 이렇게 받은 사진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연경 선수가 왜 저랬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요. 뭐 가수 남진 씨는 그렇다 치는데 뭐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김기현 의원 말로는 뭐 지인과의 모임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공개적으로 자신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사진 올려도 좋냐 그래서 허락을 받고 올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진이 나오니까 지난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대표팀 귀국 현장에서 김연경 선수에게 인터뷰를 할 때 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 언급을 뭐 유도했던 그런 장면이 떠오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한번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여자 선수들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을 하시면서 격려를 해주셨고 특히 또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따로 또 우리 국민들께 감명을 준 거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셨나요? 그냥 뭐 너무 그냥 감사한 것 같고 그렇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한번 인사 말씀 답변 한번 드려주시죠. 뭔 답변이요? 대통령님께. 했잖아요 지금. 네. 한번 더.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예. 자, 뭐 한번 했으면 되지 뭐 또 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또 이제 김연경 선수에게 무례하다 뭐 이런 비판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만 글쎄요 김연경 선수가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거는 뭐 본인의 그겁니다만 이 사진 놓고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또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본인의 뭐 취향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나 전 의원의 이제 변수가 어떻게 또 흡수될지 컷오프는 누가 나올지 그 과정에서 결선 투표의 변수는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15일 첫 토론에 저희가 주제를 하는데 그때 보시면은 좀 판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